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불어권협력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만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개최해오고 있는 온라인 강연이 오늘 5번째이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럽 속의 프랑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숭실대학의 조홍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역사를 주도해온 매우 중요한 국가이죠. 그 유럽 연합에서 독일과 함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강대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정치, 외교,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큰 교류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꽤 중요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프랑스의 국가 성립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이 현재 파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송출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전에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녹화된 강의를 지금 바로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제가 파리에 계신 조홍식 교수님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해주실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의 조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대 불어권협력센터 강의 시리즈 중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소개할 주제는 유럽 속의 프랑스라는 커다란 주제이고요. 시기적으로 유럽 속의 프랑스라는 건 뭐 굉장히 긴 기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 이제 대개 2차 대전이 끝나는 1940년대, 50년대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유럽 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속에서 프랑스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그랬죠. 근데 2차 대전 이후 대략 한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 70여 년 기간 동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전의 시기를 잘 모른다면 그 이후 그 통합 과정에서의 프랑스 역할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마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통합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말로 몇 가지 좀 요소들을 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유럽과 프랑스는 어떤 상황인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유럽하고 프랑스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처음에 제기가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유럽이라는 커다란 대륙이 있고
그 대륙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 27개국이 지금 영국이 빠져서 28개국이었는데 27개국이 됐죠. 프랑스는 뭐 그 27개국 중에 한 나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유럽에 가면 며칠 만에 몇 개의 나라를, 몇 개국을 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붙어 있다. 뭐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라고 하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의 굉장히 다양한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여러 나라 중에 하나지만 프랑스는 그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다. 프랑스는 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위치,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서 이런 그 중요성, 프랑스의 독보적 위상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대륙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유럽을 놓고 본다면 유럽 연합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럽 연합은 인구를 보면 대개 그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유럽 연합이란 곳에는 영국이 나가지 않았을 때 한 5억이 넘는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을 놓고 본다면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죠. 14억 정도 되고 인도가 14억에 육박하는 그런 그 인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나라를 큰 규모 단위를 친다면 아마 유럽 연합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럽 연합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어떤 정치적 연합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을 하나의 나라처럼 본다면 아마도 그죠? 중국, 인도 다음에 유럽 연합, 미국이 한 3억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크기나 중요성을 보는 데 있어서 인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텐데 자 그러면 5억이 넘는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인구는 얼마인가? 지금 2020년에 보면 프랑스 인구는 한 6,6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밑에 그 지도하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이 모두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자세히 보면 2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이 두 나라가 사실 유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리적으로 대부분 크기를 보셨죠. 그 크기에 또 걸맞는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 인구라는 것도 사실은 뭐 10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다. 5억에서 6,600만 정도면은 10%가 넘는 그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뭐 그래도 한 나라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아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프랑스란 나라는 굉장히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또 달리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프랑스가 없는 유럽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중요한 독보적인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우리 대부분 많은 주제를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을 찾다 보면
역사적 배경을 보지 않고서는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도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할 것이고,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0여 년 동안 프랑스의 역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보면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한 1990년 정도까지 40여 년의 기간 동안은 프랑스가 주도하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990년부터는 1990년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어,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지고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하는, 그죠? 91년에는 소련이 붕괴하는 이제 이런 굉장히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는데 1990년부터는 유럽 안에서 보면 독일이 프랑스보다 어찌 보면 더 커지는,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 독일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럽의 시대가 1990년대부터 도래했다.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시기에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프랑스 주도의 시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독일이 주도하는 시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 프랑스가 유럽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럽 지도를 놓고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기 세 나라가 중심에 있고 그 세 나라 한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베넬룩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하고 스위스라는 나라. 다른 나라들은 어찌 보면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넬룩스에 비교한다면은 주변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도 물론 이 중심에서 본다면 주변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약간 또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북쪽에 있고 동유럽은 말 그대로 그죠? 그 아시아 대륙 쪽에 훨씬 가까운 쪽에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와 심지어 그리스와 발칸 반도도 프랑스, 독일로부터는 그 중심지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따져 본다면은 면적면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 커다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물론 러시아가 있죠. 근데 러시아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에서 제일 국토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 러시아의 국토는 상당 부분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국토, 아시아에 특히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국토의 상당 부분은 시베리아라는 굉장히 그 동토라고 부르죠. 얼은 땅. 농사도 짓기 어렵고 굉장히 인간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유럽 안에서 음, 비교를 한다면은 프랑스만큼 땅을 영토를 많이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유럽 속의 프랑스, 첫 번째 파트는 역사적으로 2차 대전까지 프랑스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0년 2차 대전이 끝나는 시기부터 1990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속의 프랑스이기 때문에 유럽의 기원부터 좀 찾아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의 기원을 보면 유럽이라는 말은 유로파라고 하는 사실 페니키아는 지금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서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내전으로 한참 시끄러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 주로 레바논 지역을 중심으로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페니키아가 사실은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침략을 하면서 지중해를 지배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공주 이름이 바로 유로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뭐 여기는 아시아다, 여기는 유럽이다, 여기는 아프리카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리스,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이 지역이 사실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의 어떤 문화 영역,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페니키아의 유로파 공주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황소로 돌변을 해서 그 유로파 공주를 납치하는 그런 그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주의 이름이 사실은 이 페니키아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부터 더 멀리 들어가서 주로 그리스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가 어떤 유로파의 시작 지점이 되는 그런 그 기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스페인 화가 고야가 그린 Rape of Europe, 이제 rape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아마 납치라고 번역하는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유로파의 납치, 소위 Rape of Europe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유럽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루블 박물관이 됐건 아니면은 대형 박물관, 뭐 유럽의 다양한 박물관에 가면은 쭉 한 바퀴 돌면은 반드시 한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이 유로파의 납치라는 그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유럽 사람들의 기원을 나타내는 신화이기 때문에 유럽 어디서나 많은 화가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주제, 그 다음에 그림의 주제로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황소가 있죠. 이 황소는 제우스 신이 변신을 한 겁니다. 이 유로파를 납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파 공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도 이제 유럽 문명의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뭐 어떤 아이디어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의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이디어를 사람으로 표현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대륙이죠. 또는 하나의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륙이나 문명을 유로파라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는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의 그러면은 정의를 표현하는 것도 어떤 여성입니다. 그래서 뭐 눈을 가리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눈을 가린다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는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울을 쥐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대로 판단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인화의 한 표현으로 이 유로파의 납치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 이 지도에는 유로파 공주의 나라인 페니키아는 나오지도 않죠. 이 끝에 사이프러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페니키아가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 공주가 그리스 지역, 지금은 유럽에서는 지금 변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 지역으로 와서 이제 유로파라는 대륙 문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는 이때부터 요 지역이죠. 그리스는 유럽의 어떤 중심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스 문명이 로마 지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지역으로 와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스나 로마 문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프랑스는
굉장히 좀 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도 여기 이제 제가 두 번째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번째 지도를 보면 이건 로마 제국, 트라이안 시대의 로마 제국, 그러니까 제국 기원 후 117년, 그죠? 2세기죠. 2세기 때 로마 제국이 최대 영역에 달했을 때 이제 로마 지도를 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국의 수도는 여기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고 이 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방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로마에서 이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떨어져 있는 변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 로마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지중해 지역의 프랑스 지금 남부 지역이죠. 마르세유라든지 니스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말하자면 가장 문명화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리옹으로 간다든지 파리로 간다든지 거기에서 또 바다를 넘어서 영국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야만인의 어떤 영역과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로마에서 여기 시칠리아,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이 튀니지, 뭐 이런 지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가깝죠. 이 튀니지는 로마와 경쟁했던 카르타고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튀니지죠. 이런 튀니지가 사실은 이 프랑스 파리 지역보다도 훨씬 더 문명화된,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눈에 있어서는 문명화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실 로마 이전의 문명이 꽃피운 것이 그리스죠. 그러니까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문화적으로 본다면 그리스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지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에 대해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사실상 가장 문화적으로 우수한 것들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이겠죠. 성경은 그리스어로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번역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적 전파 과정,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최고급부터 점점 야만으로 가는 그 계단을 놓고 본다면은 그리스가 제일 위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라틴이 그 밑에 있었을 것이고, 그 밑에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야만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인데, 그 야만의 영역도 사실은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제가 로마 지도를 가져온 이유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프랑스 지역하고 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잉글랜드, 영국 지역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지속적으로 야만인들의 영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 지역, 게르만 지역이죠. 이 독일 지역은 여기 라인강하고 다뉴브강 넘어서면은 그야말로 야만인들의 영역이다. 이런 인식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제 로마의 역사라는 게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1000년이 아니고 2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 거죠. 15세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얼마나 강하게 유럽에 남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영국 지역에서도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는 이렇게 로마의 영역이었는데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는 로마의 영역이 아닌 벗어난 야만인들의 영역인 뭐 이런 그 인식들이 유럽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럼 이 로마에서 프랑스는 어땠느냐? 뭐 상당 부분은 남쪽은 이탈리아, 로마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문명화된 지역이지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특히 파리는 그 당시에 루테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파리 지역은 뭐 로마의 영향을 받고 문명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뭐 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중심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점들, 로마 시대 때 그런 점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기, 중세라는 것은 로마가 멸망한 한 5세기, 6세기 그 정도,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 6세기부터 1500년 정도까지를 중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 때 유럽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죠? 터키의 이스탄불이 됐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인구가 100만에 달한다 그랬고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문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그다음에 그, 기독교의 어떤 중심지 이런 역할들을 모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중세 지역, 중세 시기에도 서유럽에서의 그 중심은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이탈리아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이탈리아 지역에 나타난 주요 도시 국가들이 사실 그 유럽의 중세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그다음에 교황청이 있었던 교황이 군주처럼 지배했던 교황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로마 지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탈리아가 중심인데 한 800년, 서기 800년을 전후해서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커다란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죠. 800년에. 그 왕의 이름은 샤를르마니, 불어로 샤를르마니라고 부르고 라틴어로 카를로스 마그누스. 그러니까 카를 대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샤를 대제. 그러니까 그 불어냐, 독어냐, 영어냐, 뭐 라틴어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불어로 얘기를 하면 샤를마니가 지배하는 나라가 여기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영역 그리고 대략 보면 여기는 프랑스가 있고 그죠? 이 서쪽에 프랑스가 있고 동쪽에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이탈리아 북부죠. 이탈리아가 있는 이 지역을 소위 프랑크 왕국 또는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샤르르마니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핵심 지역은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아헨이라고 부르는 독일에 있죠. 지금 현재 쾰른 지역, 그다음에 메스는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로렌 지역의 도시죠. 그다음에 여기 뚜르네라고 하는 곳은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넬룩스와 서독의 한 부분, 그다음에 프랑스 동부의 한 부분 이것이 프랑크 제국의 어떤 중심이었고 그걸 중심으로 지금 현재의 독일, 현재의 프랑스, 현재 이탈리아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다란 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왕국에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그리스에 있던 문명의 중심이 이탈리아로 오고 또 이탈리아에 있던 문명의 중심이 다시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 모두 이 프랑크 왕국의 후예다. 프랑크 왕국의 어떤 정통성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샤를르마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 제국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제국을 형제들끼리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프랑크 제국은 분열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좀 빨리 훅 지나가서 프랑크 제국은 9세기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쭉 시기를 거쳐와서 아니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쳐와서 본다면은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크게 보면 16세기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는 거기에 또 대표적인 왕을 들자면은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퍼미에, 프랑스와 1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1515년부터 1540년대까지 이제 왕을 하는데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는 그동안 이제 모든 그 국가의 공문서를 라틴어로 작성하게 돼 있었는데 프랑스와 1세부터 그러니까 16세기부터 프랑스어로 모든 공문서를 작성하게끔 만듭니다. 예.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프랑스란 나라 민족성이 본격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유럽의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합니다. 프랑스의 강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이제 미국의 그 정치학자 중에 찰스 틸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찰스 틸리의 이야기가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국가라는 것이 강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우리가 소위 백년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1437년부터 1454년까지 그러니까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한다.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군사를 키우게 되고 무기를 갖게 되고 성을 짓게 되고 국가가 사회의 역량을 흡수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강한 국가가 되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은 영국대로 굉장히 강한 국가가 만들어졌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강한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유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중세 말기에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든 나라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있죠.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들,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이런 도시 국가들이 강했는데 백년 전쟁 이후 15세기, 16세기부터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이런 국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 왕들이 지배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유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 북부까지 침범을 해서 예를 들면 밀라노를 점령하고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영국은 좀 그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유럽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영국은 열애로 치더라도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였느냐? 프랑스였다.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럼 어디였느냐? 프랑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16세기 유일한 나라는 스페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그 당시 유럽이라는 건 왕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왕가, 스페인의 왕가, 합스부르크의 왕가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스페인의 왕가하고 같은 왕으로서 결합이 되죠. 샤를르 갱 또는 카를로스 5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왕실의 복잡한 결혼을 통해서 친가의 할아버지로부터 뭐 네덜란드 땅을 이어받고 친가의 할머니로부터 부르고뉴 땅을 이어받고 외가의 할아버지로부터 합스부르크 땅을 이어받고 외가의 할머니로부터 스페인을 이어받고 제가 좀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외가를 통해서 유럽에 거의 굉장히 많은 땅을 얻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샤를갱이라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이 지배자하고 프랑스와 1세하고는 굉장히 경쟁 관계로서 16세기 유럽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럽 역사 얘기를 하면 갑자기 디테일로 빠져가지고 딴 얘기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유럽 속의 프랑스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16세기에 프랑스가
이제 그 유럽의 말하자면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상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20세기 또는 21세기에 생각할 수 있는 그 프랑스의 위상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차원의 프랑스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얼마만큼 유럽에서 프랑스가 중요했는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인구를 보면 중세 유럽, 그러니까 한 16세기까지 중세 유럽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나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명의 유럽인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일 정도로 프랑스는 인구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제 프랑스 따라서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줄어들었다가 19세기가 되면 사실상 이제 영국, 독일, 뭐 이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인구가 마구 늘어남으로써 프랑스가 상대적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언어는 그 전에 라틴어가 가졌던 위상을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어가 조금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중요한 국제적 언어로서 역할을 하다가 프랑스어가 16세기, 17세기가 되면은 프랑스어가 유럽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언어로 구상을 하게 되고 유럽의 모든 왕실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 언어라는 것이 유럽의 지금 영어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뭐 누구나 그죠? 민주 시대고 대중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어를 배우고 외국에 가면 영어를 한두 마디라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그 16세기부터 20세기 그 시기에 유럽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신분, 계급 사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왕실,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보모가 불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어를 할 수 있고 불어를 제대로 해야지만 유럽 귀족 사회, 왕실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프랑스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때 보면 뭐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불어가 핵심이다. 명확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어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고요. 그걸 프랑스 사람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이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19세기 초반까지도만 해도 불어를 사용해서 학문을 해야지 어떻게 독일어를 사용해서 학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논문들,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특히 프랑스 왕실 이제 그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문학, 예술, 연극, 조각, 미술 뭐 이런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유럽의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베르사유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당연히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유행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 물론 루이 14세 때도 프랑스의 정치가 국력이 강했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근대적 정치의 중심은 프랑스가 되었다. 이 시기 전만 하더라도 1789년 대혁명 전만 하더라도 한편에는 프랑스 모델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영국 모델이 있었어요. 프랑스 모델은 왕을 중심으로 탄탄한 국가를 중심으로 그 전제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었고 영국 모델이라는 것은
왕보다는 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훨씬 민주적.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적 관점을 갖고 보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우수한 것이고 전제 국가는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엔 두 개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프랑스 전제주의 모델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서 영국보다도 더 민주적인, 그죠?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랑스가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산업혁명 하면 영국의 뭐 예를 들면 철강산업, 석탄산업, 광산, 기차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영국만큼 프랑스 역시 그리고 적어도 런던만큼 파리라는 도시가 19세기에는 세계 근대성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든 그 형식을 보면 파리에서 굉장히 도로를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파리 가보게 되면 개선문이 있고 개선문 광장이 있고 개선문 광장을 중심으로 이 방사선형으로 그 도로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들은 그 당시 마차가 다닐 수 있게 커다란 도로를 길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를 설치하고 파리 밑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수도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공중 화장실을 처음으로 만들고 백화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에 몇 번지라는 주소 시스템을 만들고 측량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또 대비가 되죠. 영국은 예를 들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측량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치라는 것은 이 한 마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피트라는 것은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찾아낸다기보다는 굉장히 두뇌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데카르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뇌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추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터 시스템, 매트릭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1미터, 1미터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1kg, 그죠? 미터와 킬로그램과 리터와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매트릭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측량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왜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유럽 속의 프랑스를 얘기하듯이 세계 속의 유럽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19세기가 보면 유럽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세계는 제국주의 때문에 유럽에 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국제 올림픽을 들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국제 올림픽이란 국제는 뭐 그 당시 도시국가들 사이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근대 올림픽도 제1회는 아테네에서 하게 되고 제2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파리에서 하게 돼요. 쿠베르땡 백작이 올림픽 근대 올림픽을 새로 만들어서 파리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긴 역사적 그 맥락에서 보면 여기 그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유로파의 납치부터 시작해서 쭉 뭐 한 2000년, 3000년의 시기를 쭉 훑어가지고 왔는데 간략하게 한마디로 하자면은 프랑스는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의 유럽에서 변방에서 시작했지만
적어도 16세기부터는 1000년, 1500년이 지난 16세기부터는 유럽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유럽의 중심 중의 중심. 영국은 유럽은 유럽이지만 주변 지리적으로 주변에 있었고 섬나라로 떨어져 있었고 뭐 등등 이런 한계가 많았는데 프랑스는 그야말로 유럽의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랑스를 뺀 유럽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 아마 지금 20세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파트는 프랑스 유럽 속의 프랑스의 그 첫 번째 파트 역사적 배경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